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교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오늘 그 강의 처음 부분 보셨죠? 그 학교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교실까지 올라오는. 네, 학교는 지금 선생님들은 다 출근하고 계시지만 뭐랄까요?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라 좀 빈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교실에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선생님이 처음 교실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혹시 목소리는 많이 울리는지 아니면 실판에 쓰는 글자는 잘 보이는지 확인도 해보고, 마침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이해만 하면 되시고 이야기만 들어주시고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이라 교실에서 테스트도 해볼 겸 한번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 7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위상 나와 있는 부분 오늘 교실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울립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울리는 그런 편이에요. 네, 3페이지가 아니고 7페이지 우리나라의 위상 한번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는 관계적 위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국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이 제법 있어요. 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네, 물론 중국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국지리도 마찬가지로 국자가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지리라는 지리와 관련된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그 밝은 미래상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이제 사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주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충지라는 말만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 지리적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왜냐면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국, 중국, 일본을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스케일을 다르게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를 잇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아니 1, 2, 3번이 다 관계적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번도 보세요. 2번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런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다. 예전에 비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죠. 국제연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역할, 그런 부분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류열풍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3번 한류열풍 얘기가 아니고 제목은 이제 문화적 중심이죠.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제목만 이해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기억해두고 가셔야 돼요. 7페이지에 보시면 탐구활동 아시안 하이웨이와 북극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자, 뜬금없이 아시안 하이웨이, 이게 왜 나왔냐면요,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글어스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도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호주고요. 뉴질랜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자, 지도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요. 자, 물론 지도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중심이 다 달라요. 그 경선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기억하시죠? 영국의 런던의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지만 사실 적도와 다르게 어디든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로 저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럽 런던 쪽이 중심되는 그런 지도를 많이 활용하지만 당연히 네모난 지도에 우리나라가 중심인 이런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무튼 아시안 하이웨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도쿄에서부터 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부산, 그 다음에 서울을 관통해서 동남아시아, 인도를 지나서 터키까지만 이렇게 가는 선에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부산에서 서울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겁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강해요. 뭐 지금 아시아에는 여러 나라들이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반도의 역할, 아주 이제 관계적 위치에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하고 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나라다. 그걸 강조할 때 아시안 하이웨이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표지판이 보이면서 서울, 뭐 도쿄, 뭐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쫙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처음 보면 되게 좀 의아해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왜 터키, 일본이 왜 저렇게,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운전을 안 하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 하이웨이 직접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정면에 멀리 그 녹색 표지판 보이시죠? AH1이라고 써 있고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고속도로라 제가 천천히 갈 수 없어요. 빨리 통과할게요. 네, 여기는 지금 청주 인터체인지 바로 들어와서요, 평택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퇴근하는 길에 폰타나이시에서 진입을 해서 하행선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이 안 보여서 청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자동차 블랙박스 화면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100km 구간입니다. 뭐 하는 짓인지 참. 자, 아무튼 아시안 하이웨이 1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7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러시아 쪽을 관통해서 모스크바를 지나 유럽까지 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죠. 6번 우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은 정말 유럽까지 운전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 지리에서 물류 중심지로 성공한 나라가 유럽의 교통 물류의 중심, 그 라인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로테르담,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알죠? 네덜란드가 유럽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동,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사이의 모든 그 수출입 물자들이나 아니면 어느 선박들이 다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아시죠? 서울보다도 작은 도시 국가인데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잖아요. 지리적 요충지, 물류 중심지 역할을 강조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통일만 된다면은 이런 관계적 위치가 가지는 그런 중요성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란 이야기가 교재에 나왔어요. 사실은 아직 일본하고는 뭐 도로로 연결된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60, 7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뭐 계획 단계에서 무산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되고 통일이 돼서 신의주를 통과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거 다 연결된다 그러면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성되는 날이 뭐 올까요? 네.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또 아시안 하이웨이 말고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북극 항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 지도를 그렸는데요. 북극 항로는 뭐냐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많이 녹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얼음 때문에 북극을 그 배가 지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얼음이 녹았으니까 북극을 통해서도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유럽과 교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은 실제로 뭐 시범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해빙선이 아니어도 여름철에는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빙산 같은 거 떠내려오면. 자, 어찌됐든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지도는 그 지구는 둥글지만 네모나게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도에 있는 이 거리와 극지방에 고위도 지방에 있는 이 거리는 같지 않습니다. 이 네모난 지도에서는 이게 같게 표현했으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시간에 구브러스에서 자, 동그란 지구, 적도, 30도, 60도, 90도, 북극. 요거를 적도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남이 30도, 남이 60도, 뭐 남이 이렇게 있겠죠? 경선을 표시해 볼게요. 자, 무슨 수박같이 그려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구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실제 지구는 동그란 모양이고 적도에서 이렇게 경도와 경도, 이 경도를 10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10도 이거를 뭐 0도라고 하면은 0도하고 10도 사이가 적도에서는 멀죠. 근데 극지방에 가면은 모든 광선이 극지방을 향해 수렴하기 때문에 거리가 좁아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네모난 지도에서는 이 거리가 같은 것 같지만 실제 지구에서는 이 거리는 엄청 길고 요 고위도 지방의 경도 10도 간의 거리는 엄청 작아진다. 그런 의미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봐 서울에서 뉴욕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A라고 할게요. 이 루트를. 실제로는 어떻게 가냐면 알래스카를 지나가는 이렇게 B 라인을 통해 갑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적도에서의 저위도 지방에서의 이 거리하고 고위도 지방에서의 이 거리는 같지 않아요. 지구는 네모난 지도가 아닙니다.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도에서는 비가 더 멀어 보이지만 실제 지구본에서는 비가 훨씬 가까워요. 아마 서울에서 뉴욕까지 뭐 한 14,000km 정도라면은 B 루트로 간다 그러면은 11,000km 정도? 뭐 그 정도? 이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기름값을 아낄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윗부분이 결코 먼 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북극 항로로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 그 무역 선박이 유럽과 교역을 한다 그랬을 때 루트를 한번 알아봅시다. 부산항에서 출항을 해요. 쭉 출항을 해서 대만 앞바다를 지나서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과하고 자, 수많은 해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요. 그리고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여기서 돌아서 자, 런던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죠.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위도 지방은 경선이 수용하기 때문에 지구본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배가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거리가 더 단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EBS 7페이지에 보시면 수에즈 항로 선생님이 표시한 이거 몇 킬로로 나왔나요? 야, 22,000km로 나왔지만 북극 항로로 이렇게 가면은 15,000km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아시안 하이웨이와 북극 항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시험에 언급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촬영했는데 뭐랄까요, 목소리가 되게 많이 울리네요. 뭐 교실에서 계속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토에 해당하는 땅, 그 다음에 바다에 해당하는 영해, 그 다음에 하늘에 해당하는 영공입니다. 이 세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요.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당연히 주인된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은 대한민국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공격을 받으면은 그 즉시 반격을 해도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주인된 권리, 국가가 국민들의 주인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한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살벌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막말하자면 두 양국 간의 상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상대방의 무단 침입을 받았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즉각 대응을 하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도 전혀 국제법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영역이라는 건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터전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땅에 해당하는 영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연히 땅으로 구성된 국가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다음에 하늘을 설정하는 기준이 됨. 무슨 얘기냐면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땅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영역을 구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면적은 남한과 북한을 합치면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북한이 약간 더 큽니다. 아주 살짝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북한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남한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찬가지로 구글어스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차이가 눈으로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봐도 북한이 조금 크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식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본 굉장히 큽니다. 일본 면적으로만 치면요 거의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서 영역을 나라의 영역이라든지 나라의 크기라든지 한 국가의 영토의 크기를 살펴볼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모난 지도가 아닌 이런 지구본이나 동그란 지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한이랑 북한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끝부분까지 포함하면은 한번 잘 보세요. 비슷하긴 한데 북한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작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남한하고 북한의 면적에 비해서 이 홋카이도 섬까지 포함하면은 2.5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남한과 비슷한 면적의 나라를 굳이 찾아보자면 포르투갈이라든지 남한만 치면은 요 정도 되고요. 남북한 다 합치면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조금 면적상 비슷하게 보여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영토는 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구글어스에도 보면은 섬이 보이죠. 섬. 이런 섬들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여기 아무 섬이나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섬. 이 섬이 이렇게 눕혀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유인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을도 이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먼 바다에 이런데 확대해 봅시다. 자, 마을이 없죠. 그냥 작은 그야말로 그냥 바다, 거의 서해바다 쪽에 동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당연히 무인도에 해당하고요. 이 무인도든 유인도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섬에 해당합니다. 영토에 해당해요. 그리고 서해바다에 가면은 재밌는 섬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해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밀물이 되면은 바다에 잠겨버리는 섬들이 있어요. 썰물이 되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섬을 얘기할 때 약 3,300여 개라고 하지 정확하게 3,300 12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밀물 때는 잠겼다가 썰물 때는 드러났다가 그런 무인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인도든 무인도든 우리나라의 영토, 섬은 영토, 땅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말이 섬이잖아요.
이렇게 됐고, 또 영토는 서해안, 남해안에서 지속적인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간척 사업을 별로 안 하지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확대해 보여드린 여기 파란색 지붕으로 된 데는 이제 안산에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인데요. 요새 유식한 말로 클러스터인데요. 산업 클러스터인데 여기 지금 이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이라든지 안산시화공단이라든지 안산 지역에 있는 공업단지 요 해안 바닷가에 있는 이 지점은요. 옛날에는 다 여기가 갯벌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방조제를 이렇게 쌓아서 바다를 막은 다음에 바닷물을 빼고 그 위에 간척사업, 흙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공업단지를 만든 거죠. 막말로 요 인천국제공항도 여기 우리 마시마로 닮은 1터미널, 여기도 영종도하고 용유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 사이가 원래 바다였는데, 바다와 갯벌이었는데 거기를 매립해서 인천국제공항을 만든 거고요. 또 70년대 우리나라 간척 사업에 뭐랄까요? 거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개화도라고 하는 섬, 이게 원래 바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방조제를 이렇게 쌓으면서 바닷물을 빼고, 또 자연 상태에서 4, 5년 정도 놔두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갯벌의 염분이 점점 중화됩니다. 객토도 물론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논을 만들었는데, 이 동네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광활면. 광활하다. 새로 생긴 땅. 간척에서 생긴 땅이다. 그러다가 시대가 더 지나서 거의 1990년대에는 아예 이 군산하고 여기 요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새만금 방조제라 그래서 요렇게 거의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아서 육지화하려고 했으나 90년대가 지나면 이제 갯벌의 어떤 그 정화작용이라든지 자연 그 환경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친환경적이고 생태계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이 간척 사업은 포기가 된 상태지만 방조제는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하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올게요. 영해를 살펴보기 전에 영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하고 잠깐 다음 페이지,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로 넘어가서 영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영해는 좀 이따가 합시다. 자, 영토와 영해, 땅과 바다의 수직 상곡을 의미하며 당사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으나 국가 간 상호 협의하에 영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나라의 허락이 없다면 격추시켜도 할 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1983년, 84년에 대한항공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국가 간 상호 협의가 있다면은 영공을 그 항공교통로의 그 비행로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 이제 영공은 별로 주목받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항공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 및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영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 있죠. 영공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많이 각광받고 있다. 중요하다. 영공.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덤으로 상식으로 알려드리자면 영공의 한계라고 할까요? 높이 한계.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위가 바로 영공이잖아요. 보통 영공의 높이 한계는 대기권으로 많이 봐요. 여러분들 대기권은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주까지는 아니고 대기권 정도를 영공의 한계로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국제관계는 군사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영공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남의 나라 비행기가 자기 나라의 상공에 나타났을 때 격추할 힘이 없으면, 그 정도의 방어력이나 군사력이 없으면은 영공이라고 주장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이게 이제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영공이 많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한이 계속 요새 지금도 쏘죠. 지금 이런 시국에서도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쏴서 예를 들어 미사일이 여기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미사일을 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쐈습니다. 그래서 쭉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가까이를 막 통과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태평양에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자, 대기권을 영공 높이의 한계라고 보면은 분명히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게 됩니다. 영공 침해 살행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뭐 실제로 일본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군사력은 가능한지. 성층권, 중간권, 10권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연하게 불법 행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보다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 미국과 소련이 이 영공과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네모난 지도에서는 미국은 이쪽에 있고 여기 있고 소련은 그 반대편인 옛날 러시아 옛날 소련은 여기에 있으니까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고작 여기서 여기 가면 여기서 여기 가면 미국과 소련이에요. 북극을 통과하게 되면은 훨씬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칠판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보다 가깝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미국의 노틸러스호라든지 아니면은 유투기 정찰기라든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라든지 미국에서 소련을 그 냉전 시대에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고도에서도 정찰하고 빠른 속도로 정찰도 하고 이래서 갈등이 되게 많이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항공교통의 중요성. 자, 영공은 요즘에 최근에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왜 영공을 먼저 했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이 영해일 겁니다. 영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선생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딱 영해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영해, 바다. 연안국, 바다 가까운 데 있는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가 미치는 해양의 범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나라의 주변 바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기선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입니다.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1해리는요 보통 노트라는 단어 또는 이제 조종사나 그 선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약 1.8km예요. 그러면 12해리니까 12해리 곱하기 1.8km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의 영해라면 해안선에서부터 한 50km, 100km는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그 정도. 훨씬 좁습니다. 자, 화면 전환 구글어스에서 볼게요. 자, 일단 경도 위도도 지우고 동해바다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킬로미터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강릉 경포호 앞바다에서 대략 10km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해리라 그랬죠? 12해리니까 12km는 요거고 약 1해리가 1.8 네, 죄송합니다. 킬로라고 했으니까 자, 한 요 정도 범위. 자, 축소해 볼게요. 자, 동해바다의 영해를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요 정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릉도도 섬, 우리나라의 영토니까 울릉도에서 영해, 요 정도? 독도,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여기서부터 12해리,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본래 명칭은 주인이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빌공자, 한자에 빌공자를 써서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범위 여기하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동해바다의 영해가 되는 거죠. 즉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남의 나라 배가 허락 없이 여기까지 무단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납포를 해올 수도 있고 격침을 시켜도 돼요.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민들이 떠내려오거나 누가 표류를 하거나 그러면은 허락 없이 들어왔어? 죽여버리겠어? 이러지는 않죠. 근데 국제법상 그렇게 해도 전혀 위법행위가 아닌 그런 주인된 권리가 미치는 그런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한번 수능 특강 내용 살펴볼게요. 자,
통상적으로는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됨. 즉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요, 외국 민간 선박이 통과하고자 한다. 그러면 상호 협의를 맺었다.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된 나라고 군사무기가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뭐 전혀 위해가 되지 않다. 그러면은 지나갈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고 적대국이라든지 허락 없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해도 아무 국제법상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자꾸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냐면요. 사실은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이 1980년대 초반에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김포공항,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의 영공을 이렇게 살짝 침범했는데 소련 전투기에 격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다 돌아가셨고요. 냉전시대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뭐 어떻게 실수로도 어쨌든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뭐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진상이 밝혀졌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선이라 그래서 통상기선, 직선기선 두 개의 말이 나오는데요. 통상기선, 통상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이다. 보통, 평상시, 보통의 상태의 기선,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연안, 해안가의 최저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이거는 이제 썰물대의 해안선이에요. 여러분들 서해바다 가면 밀물, 썰물 있는 거 아시죠?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오고 썰물은 바닷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영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밀물대보다는 바닷물이 훨씬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때를 기준선으로 잡아야지 조금이라도 영해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썰물대의 해안선, 썰물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상기선이라 그래요.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적용하는 걸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화면이 자꾸 전환된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구글어스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린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12해리만큼 나가서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 선, 선생님이 표시한 요 선이 바로 통상기선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선. 여기서 12해리니까 여기가 바로 영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보시다시피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보세요. 단순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해안선 복잡한 걸 서해안, 남해안은 복잡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세계지리에서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자, 빙하지형인데 요 정도? 자, 저것도 우습죠, 사실. 칠레 남쪽에 가다 보면은 요런 동네도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참. 요 정도 돼야 좀 복잡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중학교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피오르드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빙하지형, 노르웨이 이런 동네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참 양반이죠. 해안선이 단순하니까 통상기선을 적용해서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만큼 영해를 확보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울릉도하고 독도도 마찬가지로 해안선이 단순하니까 요렇게 12해리, 요렇게 12해리 통상기선을 확보합니다. 자, 근데 요런 문장이 있어요. 직선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해안선이 동해바다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서해라든지 남해는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또 섬도 무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3,300여 개의 섬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적용을 하는데 직선기선이라는 건 뭐냐면 섬이 많고 갯벌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최외곽 도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은 직선, 그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12해리만큼 나간 거를 영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어스 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요 화면에서 동해안의 영해는 통상기선에서 12해리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통상기선에서 12해리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울릉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통상기선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 있잖아요.
이쪽은 좀 뺄게요. 이쪽은 빼고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2LE만큼 나가니까 너무 넓게 그렸네. 12LE만큼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칠해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동해안은 영해가 좁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직선기선 가장 바깥쪽 섬을 연결한 선에서 12LE만큼 더 나갔으니까 이쪽도 영해죠. 당연히 영해죠. 그러면은 이걸 다 칠해서 서해안의 영해가 동해안의 영해보다 넓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직선기선은 남해안에도 적용을 하고요. 제주도는 직선기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EBS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영해 볼게요. 동해안의 대부분의 지역,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데는 해안선이 단순하니까 통상기선에서 12LE를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하고, 자, 서해안, 남해안 지역 그리고 동해안의 아주 일부분, 포항에 있는 영일만,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울산만, 여기 아주 동해안의 길고 긴 해안선 중에 좁은 동네, 여기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 동해안은 대부분 통상기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통상기선은 동해안이구나, 동해, 그 다음에 직선기선 가장 바깥쪽 섬을 연결한 선, 이거는 그리고 남해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대한해협, 이거는 뭐냐면 직선기선에서부터 3LE까지의 수역, 이 얘기는 그 스시마섬, 대마도 있잖아요. 대마도가 일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양국이 서로 12LE를 주장하다 보면은 중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여기서 12LE 주장하고 우리 이제 최외각도서, 그 남해안도 최외각도서에서 12LE만큼 이렇게 주장하면은 요 부분이,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요 부분이 겹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배가 지나갈 수도 없고, 서로 이제 니네가 더 많이 가지겠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는 참 깔끔하게 서로 간에 정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대한해협, 대마도 앞바다는 3LE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그린 거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다른 나라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이걸로 정리해 볼게요. 확대. 자, 이 지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선에 해당합니다. 자, 처음에 배운 거, 동해안은 통상기선이다, 일반적인 기선이다. 해안선에서부터 기준으로 했으니까 영해선이 이렇게 쭉 가요. 울릉도, 독도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니까 여기서부터 12LE 가죠. 근데 여기 이렇게 갔다가 부산 앞바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기선이 되고요. 자, 제주도 직선기선 아니에요. 자, 직선기선 서해안, 남해안의 선을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서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해서 여기서 12LE만큼 이렇게 더 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일본의 대한해협, 스시마섬의 앞바다 3LE, 우리나라 남해안이잖아요. 여기 부산 앞바다 남해안이잖아요. 여기 뭐 마산진해 창원 남해안이니까 남해안이니까 직선기선 적용해서 3LE만큼 이렇게 나가니까, 자, 여기 요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고 다른 나라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일본과 한국 간의 영해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자, 좀 심화학습 한번 가볼까요? 동해안이 아까 통상기선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요 포항의 요 부분, 그 다음에 울산 여기 요 부분은요 요게 직선기선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통상기선을 적용할 때 통상기선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호랑이 꼬리라 호미곶이잖아요. 영예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직선기선으로 해서 이렇게 영예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울산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 여기가 쏙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영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12L이만큼. 그래서 여기도 직선기선. 동해안에 직선기선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죠. 일부분이지만 있긴 있다. 그치만 대부분의 동해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같이 살펴보고 영예 다시 또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 영예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배타적 경제 수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